네, 경제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 모시고 대내외 매크로 변수들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사실 올해는 금리 인상 긴축이 끝나고 그다음에 중국이 리오프닝 돼서 반등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증시의 상저하고의 전제였는데 중국 경기가 이게 좀 생각보다 못해요. 특히 5월 지표 보니까 영 시장 기대에 못 미쳤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예, 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책 효과 약발이 과거 같지 않다라는 부분을 좀 지적할 수 있고요. 그거는 이제 돈을 풀어도 사실은 이제 작동을 잘 안 하는 이제 그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이 각종 부채 리스크에 사실은 시달리고 있는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계야 부채 리스크가 크다 않다라고 하지만 중국 경기의 거의 20에서 25%를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쪽은 다 결국 각종 부채를 안고 있는 거고요. 또 기업들도 워낙 부채를 많이 안고 있다 보니까 섣불리 설비 투자, 뭐 이런 투자에 사실 나서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거기에 지방 정부마저도 부채에 시달리다 보니까 과거처럼 이렇게 적극적인 부양을 할 수 없다라는 거, 이러한 것들이 맞물리면서 중국 경기의 디프레이션 압력 이런 것들을 좀 높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3년 반, 봉쇄한 3년 반 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던 중국이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특히 중국의 이 수출, 생산, 소비, 투자 이 네 가지 요소, 그중에 뭐 한두 가지라도 좋아야 되는데 다 안 좋아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일단 뭐 수출이야 뭐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니까 뭐 그거는 중국만의 현상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내수 부분이 문제인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재고 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반도체 재고 부담에 그렇죠. 시달리고 있는 상황들이 있지만 중국 역시 사실은 소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안 되면서 제조업의 재고 부담이 워낙 쌓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기업들의 활동 자체가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말씀드렸던 생산자 물가가 계속 하락하는 가장 주된 요인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코로나 팬데믹 끝나고 이제 각종 뭐 금리 인하라든지 또 하다못해 정금 지급을 통해서 소비를 적극적으로 유도를 했지만 중국은 이제 그러한 직접적인 어떤 소비 부양책은 안 썼고요. 더더구나 최근에 하나 좀 눈에 띄는 것들이 중국의 예금 잔고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금 잔고가 예, 늘어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가게들이 소비를 안 하고 다 저축 쪽으로 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라든지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자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가게들 자체가 소비를 안 하고 오히려 리오프닝돼도 소비를 안 하고 예금 쪽으로 간다라는 부분 자체는 그만큼 지금 중국 내수 경기의 정상화를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봐서 중국 내부적인 문제 자체가 일단은 중국 경기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심지어는 뭐 중국이 일본 닮아간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물가가 지금 마이너스로 가고 이런 점들이 심상치 않은 데다가 중국의 청년 실업률 상승 이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요. 이 부분도 위원님도 많이 아주 유심히 살펴보신 것 같은데요. 예, 뭐 지금 전 세계 공통적으로 특징 중에 하나 고용시장이 상당히 탄탄하다. 뭐 미국은 계속해서 고용시장을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마저도 이제 인상을 하는데 유독 한 나라 중국만 사실은 고용시장이 사실은 이렇게 악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단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렸던 리스크 자체가 이 고용지표 쪽에 다 모여드는. 그러니까 지금 5월달에 청년 실업률이 20.8%를 기록했습니다. 예, 지금 주황색 선으로 나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과거 16세에서 24세. 과거 유럽 제조 위기 당시 안 좋을 때가 한 25% 정도를 얘기를 했는데 유럽마저도 최근에 보면 한 14% 정도를 기록하고 있어요. 청년 실업률이. 그러니까 중국이 저렇게 실업률이 안 나온다라는 거는 그만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안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거는 이제 부동산 경기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경기가 워낙 경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거기서 건설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신규 일자리가 안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제 IT라든지 이러한 쪽도 중국 정부가 뭐 공동부유니 이러한 것들 때문에 계속 IT 업체를 압박을 하고 있고 또 미중 갈등 자체가 상당히 이제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그 부분에서도 신규 창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취업을 하고 싶어도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이러한 상황이 조금 중국에서 이례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 가장 골치 아픈 사회적 불안 이러한 쪽을 사실은 증폭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조금 불안한 지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중국 전문가로 유명한 그 전병서 교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중국의 성장률은 항상 고용을 전제로 하는 건데 고용이 부진하다는 얘기는 지금 성장률 지표 발표되는 것보다도 오히려 실제 더 나쁘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이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 뭔가 좀 대대적인 부양책을 해야 되는 명분이 쌓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능성 없습니까? 예, 최근에 나오는 소식들은 조금 이제 이전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부양 쪽으로 좀 다가서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래서 이미 지난주에 정책 금리 비슷한 금리들을 다 내렸고, 앞서 이제
가계의 어떤 저축이 너무 늘어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의 예금 금리를 선제적으로 내리도록 유도를 해서 그 자금이 이제 시중으로 가는 이러한 흐름을 사실은 유도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뭐 항상 자주 쓰는 정책이죠. 이제 자동차 소비가 워낙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소비 보조금이라든지 또 과거 2009년에 쳤던 이구 화신이라는 정책으로죠. 중고차를 이제 새로운 차로 바꿨을 때 각종 이제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제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사실은 쳤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만으로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이제 건설 경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일으킬 필요가 있고 그러한 부분에 최근에 나오는 얘기 중에 좀 눈에 띄는 게 중국 정부가 지방 정부가 아닌 중앙정부 차원에서 1조 위안 정도의 인프라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1조 위안이면 우리 돈으로 한 110조 이렇게 되나요? 130조 뭐 이렇게. 130조 네. 그래서 이러한 돈이 사실은 풀리게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경기 부양 효과가 있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뭐 금리나 이런 것들은 다 이미 발표가 됐고 정말 적극적으로 인프라 투자 이러한 쪽 물론 이게 앞으로 가서는 향후에는 뭐 중국의 또 다른 짐이 될 수 있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고용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어떤 강공책은 좀 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이 이제 경제 상황이 좀 생각보다 안 좋으니까 사실 뭐 어떤 더 세게 나오는 것보다는 말로 좀 요즘 좀 세진 것 같아요. 뭐 전랑회계도 다 그런 것 같은데. 자, 매크로 상황 좀 더 살펴보죠. 그 미국의 금리 동결 이후 여러 분석을 뒤로 하고 위원님께서 얘기가 일단은 금리 동결을 즐기자고 하셨어요.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예, 뭐 워낙 저희가 뭐 15년 동안 사실은 뭐 미국 금리 상승에 사실은 뭐 상당히 어떤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라는 부분에서 물론 지금 아직 뭐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표현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준이라든지 또 최근에 시장의 유동성 흐름을 보게 되면 연준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앞으로도 뭐 두 차례까지도 예상을 하지만 두 차례까지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한 차례 정도 뭐 저는 동결까지도 사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보면 사실은 이제는 조금 우리가 미 연준의 통화 정책이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뭐 벗어날 수 있다라는 측면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이 지금 안고 있던 여러 가지 신용 리스크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다소나마 사실은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이제 좀 당분간은 좀 금리 동결을 즐기자라는 표현을 써봤습니다. 뭐 즐길 수도 있죠.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 물가가 미국 물가가 생각보다 안 떨어질 것이다.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리도 뭐 상대적으로 인하하기 좀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중물가, 중금리 뭐 이런 것들이 채권 금리 내려가는 거에 하방 경직성을 갖추는 그런 얘기 아닌가 하는데 이 부분 리스크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결국 우리가 금리 인상 중단을 사실은 이렇게 원하고 했던 거는 사실 뭐 정책 금리가 빨리 뭐 인하되기 그러한 것들보다는 이제 시중의 국채 금리가 사실 좀 많이 빠져서 좀 이제 뭐 주택 시장이라든지 또 소비 경기라든지 기업들에 상당히 조금 이제 부담을 좀 완화시켜주는 그러한 것들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근데 최근에 미국의 국채 금리를 보게 되면 잘 빠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연준이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우려감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 보게 되면 지금 미 재무부 자체가 3분기까지 뭐 한 1조 달러 정도의 국채 발행을 사실은 예정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금리가 빠질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조금 시장에 좀 부담을 주고 있는데 제가 하나 뭐 시간 관계상 뭐 짤막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시장이 그래서 지금 유동성에 대한 긴축을 우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연준이 그 공개 시장 조정을 통해서 보유하고 있는 그 달러 자금이 한 2조 달러가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레포라는 어떤 시장 조절 기능에서 갖고 있어서 그 자금 자체를 시중에 조금 이제 푸는 이러한 것들, 그게 아무래도 금리 동결이 되면 이제 자금들이 미 연준의 국채를 이제 안 사겠다겠죠. RP를. 그래서 그러한 자금이 만약 풀리게 되면 말씀드린 그러한 미 재무부의 국채 발행 부담 자체를 상당 부분 해소시킬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 향후에도 조금 이 국채 금리 흐름에 대해서는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과거에도 보면은 어떤 이런 금리가 고금리로 갔을 때 그거를 이겨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술 혁신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올 들어서 이제 생성형 AI나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왔잖아요. 어떻게 뭐 이 부분을 좀 견뎌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 혁신 모멘텀이 있을까요? 예, 저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경제라는 게 뭐 우리가 생산을 활동할 때 보면 과거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배우는 게 노동과 자본의 함수로 이제 예. 생산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향후의 흐름 자체는 뭐 특히 이제 인구 사이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기술이라는 부분 자체가 중요한 생산 요소로 사실은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기술이라는 게 결국 지금의 기술 혁신, 그게 AI가 됐든 로봇이 됐든 간에 그러한 흐름으로 사실은 좀 좌우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이 기술주의 혁신이라는 부분 자체가 우리가 뭐 2000년에 뭐 IT 버블 붕괴 같은 그러한 것들을 좀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새로운 어떤 그 생산의 새로운 요소가 사실은 생긴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의 기술주 혁신 이러한 모멘텀 자체는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사실은 좀 이어갈 수 있는 어떤 흐름으로 사실 저희가 좀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혁신이라는 것이 항상 뭐 시장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되니까요. 자, 하반기에는 이제 뭐 연준은 금리 안 내린다고 지금 아주 여러 번 공표를 했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 효과가 여태까지 올린 금리 인상 효과가 이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요것을 확인하려면 뭐 어떤 걸로 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 뭐 아무래도 이제 신용 우리가 그동안 사실은 뭐 SVB 사태 이후 조금 이제 안도를 하면서 신용 리스크에 대한 부분 자체를 조금 잊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최근에 나오는 뉴스를 보게 되면 이제 조금은 이제 부실 기업들이 되겠죠. 뭐 부실 기업 쪽에서 이제 부도에 대한 부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아지고 있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부도율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데 결국 하반기 쪽에 이러한 신용 리스크 자체가 재발이 다시 될 거냐라는 부분 자체는 저희가 뭐 계속해서 신용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은 계속 좀 주시를 하시면서 시장을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반기 그 당초 전망했던 대로 상저하고 그 전략은 그대로 유지해도 될까요? 예, 뭐 그거는 근데 금리 인상의 효과, 이 시차가 과연 이제 분명히 이제 하반기에 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1년 전, 15개월 전부터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대출이라든지 이러한 차원을 받는 거는 사실 1년 후 뭐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이제 고금리로 차원을 받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영향이 이제 하반기로 들어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이 올 하반기보다는 사실 내년 쪽으로 넘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뭐 하반기의 어떤 경기의 개선, 미국 경기 기준으로 봤을 때 그 흐름 자체는 사실은 크게 뭐 흔들리지는 않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